안녕하세요, 지성인 여러분, 박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유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마시는 티, 물, 음료수, 음식들, 입는 옷들, 그리고 회사에서 쓰는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가구도 될 수도 있고, 선글라스가 될 수도 있고, 선크림이 될 수도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는 항상 소비를 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돼 있고, 혹은 요즘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커머스 형태의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유통이라고 하면 보통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을 텐데 그들이 어떤 차별화돼 있고 수익 구조는 또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런 유통이라는 형태는 어떻게 변할까 또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보는 안목도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이를테면 나는 항상 소비자로만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어떤 사람은 제조업에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유통을 이렇게 해주는 분도 있을 거고, 도매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소매를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느 단계에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나 장소나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지금은 내가 소비자지만 언젠간 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게 될 소매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소매업이 잘 돼서 제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건 이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배워보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유통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유통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제 앞에 있는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제조회사겠죠. 이 배터리를 만드는 사람. 그럼 이 배터리를 만드는 사람이 물건을 바로 소비자한테 팔면 너무나 좋겠지만, 제조를 하면서 공장 설비도 관리를 해야 되고, 직원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자재 수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보조 배터리를 판매해줄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그게 보통 이제 도매업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국이나 홍콩이나 대만이나 베트남, 유럽 이런 데 가서도 제조업체를 만나가지고 내가 너희 제품 잘 팔아줄게, 우리나라에 유통을 내가 해볼게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혹은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그런 자들을 이제 도매업자들이라고 하는데, 도매업자들은 물론 소비자한테 물건을 또 바로 팔 수도 있겠지만 또 중간에 이제 소매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마트 이런 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가게에 이제 상인들이 다 있는 거죠. 거기서 물건도 팔고, 그러면 그 물건을 이제 최종 소비자가 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에서 그들이 과연 이득을 얼마나 볼 것인가에 따라서 소비자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바나나를 생산을 한다고 하면 그 비료도 들어갈 거고, 물도 줘야 되고, 영양제도 줘야 되고, 수확을 하기 위해서 사람도 써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갈 건데, 제조업은 평균적으로 20%의 영업이익을 본다.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늑대까지 경험한 바로는 제조업은 그래도 20% 정도의 마진율이 있어야지 인건비도 주고 임대료도 내고 공장 시설이나 어떤 설비 같은 걸 투자 혹은 또 수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20% 정도의 마진은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에 도매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물건을 내가 사서 소매업자한테 팔던 아니면 직접 소비자한테 팔던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마진을 여기서 도매업자가 많이 가져가 버리면 소매업자가 물건을 팔기가 힘들겠죠. 왜냐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그 적정 마진이 얼마냐라는 건 업종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코스트코라는 그 대형마트 아시잖아요. 거기는 창고형 마트라서 물건을 팔레트 기준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매입을 해와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마진으로 많이 파는 이제 박리담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매라고 하면 통상 마진율을 한 5% 정도 보게 되고요. 소매 마진은 이제 이것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매보다는 이 2%는 아닌 것 같고, 소매 마진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소매 마진은 제가 알기로 그래도 20%? 30%? 이 정도는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도매업자만큼 남는 게 별로 없겠죠. 도매업자는 그냥 말 그대로 제조사에서 사온 물건을 이제 싸게 그냥 소매업자한테 넘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간다리 역할만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매업자가 마진은 5%든 10%든 지켜볼 수밖에 없고, 소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 물건을 많이 팔았을 때 내 이익률이 많이 있어야지 이 제품을 또 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회전율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비기한이라고는 요즘에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영업이익, 마진율을 책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는 기본 될 것 같고 30%에서 3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통에 이제 와 있는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파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2%, 3% 되게 별로 안 남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이제 대형마트의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별도 기준 재무제표에서 1.6%, 2%?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적자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이제 사람들이 장을 보기 위해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카트를 끌고 가족들과 함께 장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마켓컬리나 뭐 오아시스나 아니면 쿠팡, 네이버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나오면서 이들이 이제 빠르고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을 이렇게 진열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점점 마트에 가는 일이 줄어들고 특히 그게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됐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자체 모이는 게 하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오프라인 큰 상권들이 좀 많이 점유율이 떨어졌고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가 끝났지만 사람들의 이 익숙함과 편리함 때문에 여전히 온라인에서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마트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정비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각 시즌별로 계절별로 어떤 기념일마다 행사도 계획해야 되고 사람도 그만큼 또 써줘야 되고 요즘은 뭐 키오스크나 뭐 무인 결제 시스템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마트를 찾아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이제 전자기기의 사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벌어지는 식도 해야 되고 할인 행사도 해야 되고 이러려면 사람을 어느 정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비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또 임대료도 무시 못하겠죠. 그래서 유통에서는 정말 많이 파는 것 같은데 이게 매출은 많지만 영업이익은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 유순환이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유통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프라인 유통 평균 마진율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2에서 3% 정도 평균 나오고 있고요.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마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근데 백화점 보면은 그나마 좀 낮죠. 이 객단가라고 하는 어떤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그래도 일반 이런 마트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뭐 선물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뭐 접대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뭐 명품 매장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화점의 마진율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수수료가 이제 30%에서 35% 정도 되는데 저도 실제로 이제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이런 데 이제 입점할 때 수수료를 들어보니까 뭐 30%에서 3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업종마다 또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명품 매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수료를 낮게 주거나 오히려 수수료를 줘서 그 명품 매장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 평균 마진율을 볼 텐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매출이죠. 이제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뭐 오늘의 집 이런 이제 쇼핑몰 플랫폼들인데 이 플랫폼들마다 수수료가 다 달라요. 네이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 많게는 뭐 25%, 35% 받는 데도 있고 수수료만 그렇습니다. 수수료만.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이 판매가 되면 10%에서 한 25% 정도까지는 이커머스 그 플랫폼에다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고 또 내 물건이 잘 팔리려면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광고비를 또 써야 됩니다. 광고비는 이제 업체들마다 또 상이하겠지만 보통 최소 5%에서 30% 정도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뭐 뷰티나 패션이나 식음료 같은 경우는 광고 마케팅 비용으로 광고 선전비를 엄청 많이 쓰겠죠. 그리고 임대료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창고에다가 물건을 쟁여놔야 되고 또 사람을 또 고용을 해야겠죠. 회계 담당자 아니면 영업 담당자 뭐 물류 담당자 뭐 이렇게 각 포지션에 맞는 인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이 재고가 잘 팔리면 상관이 없겠는데 어느 날 물건이 판매가 저조해지면 이게 다 재고로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수익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유통업이라는 게 진짜 왜 이렇게 마진율이 낮은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업군에 비해서 유통업이 마진율이 낮은 이유는 시장 플레이어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고 뭐 소자본으로 누구나 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되니까 가격을 계속 낮추게 되겠죠.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뭐 처음에는 30%의 마진을 보던 것이 뭐 20%, 15%, 10%뭐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이 제품은 결국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유통 수수료 구조도 있겠죠. 뭐 플랫폼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 뭐 광고료나 아니면 뭐 기본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재고 리스크도 있고요. 선풍기를 예를 들면 막 수입을 했어요. 근데 이 선풍기가 작년에는 한 3만 대 팔았다면 올해에도 3만 대를 팔 수 있을까요? 이제 뭐 그거는 모르죠. 이제 브랜드 인지도나 뭐 경쟁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 또 이런 계절 상품들은 또 날씨가 더 변수입니다. 날씨가 생각만큼 덥지 않거나 혹은 춥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난방용품이나 냉방용품들은 기상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한 번에 다 소진을 못하게 되면 그걸 나가는 창고 비용이 있을 수 있고 재고 자산을 떠안게 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원가 이하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차별화된 게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포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마케팅 뭐 아니면 내 제품을 판매해 줄 수 있는 어떤 온라인 셀러들을 많이 찾아서 노출을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도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고, 또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움직여야 되고, 이 제품의 수명이라는 게 굉장히 짧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우리가 네이버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제일 많이 보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 가격도 보고 디자인도 보고 뭐 기능 같은 것도 보시겠지만, 이 제품이 몇 개나 팔렸고 리뷰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뽑힙니다. 네이버나 같은 경우는 이게 구매가 몇 개가 됐는지 이 페이지에서 다 노출이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웹비로도 보여질 수 있는데, 네이버는 이걸 다 보여줘요. 물론 이게 어떻게 하면 잘 안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그 네이버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상품이 오늘 몇 개가 팔렸고 일주일에 몇 개가 팔렸고 재구매율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데이터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요것도 제가 네이버에서 보고 찾은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제 구매가 8,742개가 됐어요. 리뷰가 4.3만 개가 있고, 여기서 이 구매 8,742개는 6개월 동안 구매된 수량을 뜻합니다. 혹은 이렇게 대표 사진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를 이제 6으로 나눠가지고 1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해서 대략적으로 시장의 어떤 수요는 요 정도겠구나, 네이버에서만. 그러면 또 쿠팡도 찾아보고요. 쿠팡은 이제 리뷰 같은 거를 또 체크를 하는데, 리뷰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리뷰 하나당 제품이 뭐 한 15개, 20개 팔렸다고 가정하고, 그거를 대략적으로 곱해서 이쪽 시장도 한 달에 요만큼 판매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지, 요런 생각들을 갖게 하고 계속해서 신규 플레이어를 유입시키는 어떤 소스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유통업에서 생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렵겠지만 브랜드화가 일단 돼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는 브랜드 말고 메이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 근데 브랜드는 조금 더 세련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메이커는 약간 어떤 제조 이런 느낌이 강한데, 브랜드라고 하면 제조를 포함해서 그냥 도매나 어떤 유통을 하는 사람들의 그 상품들마저도 브랜드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나만의 팬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아이돌이나 만화를 좋아하거나 취미를 갖게 될 때 거기에 이제 비용을 쓰면서 내가 애착을 갖게 되고 활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화가 돼야 된다. 이 브랜드화를 하게 하려면 고객들한테 좋은 경험을 줘야겠죠. 좋은 소비 경험을 주고, 혹은 난간적인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의 팬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과 어떤 차별화 그리고 편의성 같은 것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고객 데이터들은 그 플랫폼이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겨울철에는 이런 제품이 잘 팔려 라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PB 상품이라고 하여 자기들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화를 하는데 좀 집중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중국이나 뭐 자체 유통망을 통해서 물건을 수급받기도 하죠. 그래서 자체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 어떤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우리 가게에 등록한 어떤 손님들, 그리고 우리 쇼핑몰, 이제 자사몰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자사몰에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수록 조금 더 동일한 마케팅과 타겟팅이 되겠죠. 신제품이 나왔을 때 할인 쿠폰도 많이 줄 수 있고, 왜냐하면 자사몰로 들어오면 뭐 PG 수수료, 이제 이런 카드 수수료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제출하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수수료를 낼 돈으로 쿠폰을 발행해서 좀 더 가격을 싸게 그들한테 주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오프라인 온라인 할 거 없이 가능하면 다양한 채널에 제품과 서비스가 노출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가 코카콜라를 많이 마시는 이유도 코카콜라가 어딜 가든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의점에 가도 있고, 그냥 일반 마트 가도 있고, 식당 가도 있고, 호텔 가도 있고, 펜션 가도 있고, 주변에 보면 코카콜라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물론 펩시도 있고 많은 탄산음료가 있겠지만, 콜라가 그만큼 많이 대중화가 돼 있고 유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콜라를 마시게 된 겁니다. 물론 맛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유통 채널의 다각화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과 핵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요즘에는 유통의 단계가 간소화되고 있어요. 채널이 조금 온라인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제조사들이 소비자한테 직접 물건을 판매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생겨났고요. 혹은 뭐 소매상인이 없어도 도매상이 고객한테 물건을 팔 수도 있겠죠. 나이키가 아마 그런 전략을 취했을 거예요. 나는 아울렛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입점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고객들한테 물건을 값싸게 팔겠다라고 했는데, 이 전략이 좀 실패했죠. 왜냐하면 신발이라는 건 결국 매장에서 신어보고 편한지, 나한테 맞는지, 예쁜지 이런 거를 비교해 가면서 사는 게 맞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다 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당연히 나이키를 사지 않고 다른 신발 브랜드를 사는 이런 형태로 실패한 전략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유통 단계가 이제 간소화되면서 소매상과 소매상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변화도 하나가 있는데요. 다양한 제품을 파는 공화물 형태도 있고, 오늘의 집처럼 어떤 인테리어 용품만 파는 데가 있고, 올리브영처럼 화장품만 파는 데가 있고,
이제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되었다가 요즘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종합몰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마켓컬리가 뭐 음료나 어떤 식재료나 간편식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매출 성장의 한계도 있고 억자가 계속 심화되다 보니 그냥 일반 공산품들도 입점을 받기 시작했고 뷰티컬리라는 화장품도 시작했고 다이소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일본 메지라는 장도 마찬가지고 패션을 하기도 하고 영양제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물건을 취급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출혈 경쟁. 어떤 제품이 잘 팔리면 금방 그게 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다 수입하거나 만들어 오는. 그래서 결국엔 그 시장에서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수익화가 떨어지고 정리가 되고 없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생겨난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온라인만 할 게 아니고 오프라인만 고집할 게 아니라 나의 제품을,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많이 노출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한다. 이런 고민들은 일단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유통을 하려면 가격이 어느 정도 마진율이 있어야 내 제품을 취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싼 가격으로 가격을 책정하기보다는 유통을 하기 위해서 판매 가격을 어느 정도 세워두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그 가격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납득되어야 하고 좀 더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격을 세워놨는데 어느 정도 인지도도 쌓였고 유명해지면 간극을 노리고 그냥 나는 조금만 이익을 봐도 돼 라는 사람들이 치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예의주시 하시면서 고가형을 만들었다면 중저가도 만들어서 양쪽의 시장을 좀 석권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온라인 같은 형태는 1인도 할 수 있고 2인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소수 인원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플랫폼 툴들이 너무 많거든요. AI도 나오고 외주 인력을 줘서 원가율을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덩치 큰 기업들이 소수 상업자들과 경쟁하기에는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여러 응대도 대처할 수가 있고 또 재고도 그만큼 늘어나고 또 규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 많은 것을 어떻게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유통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채널을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저희 거래처에서 보시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남의 제품을 판매해서 유지를 해야겠다라는 건 잠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사도 요즘에는 물건을 팔기 시작하고 이제 세대 경영이 이제 내려가면서 젊은 자녀 세대들이 이제 이런 플랫폼들에 입점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마케팅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도매나 어떤 위탁 판매, 소매 판매 이런 분들이 자리를 점점 잃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비하시려면 위탁 판매 아니면 도매로 쌓인 경험치들을 내 제품을 조금 만들어 보는데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